자식들에게 버림받아 길거리를 떠돌던 75세 노인의 충격적인 인생 반전. 한때 수십억 매출의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시작한 목공예로 기적 같은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늦깎이 목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노숙자들을 위한 목공 강사가 되어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끊어졌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사연을 전해드리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쓰라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와 같은 처지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식입니다. 올해 75살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역 근처 골목에서 박스를 덮고 자는 노숙자였으니까요.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볐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6세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건설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었죠.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사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절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무리 적은 돈을 가져와도 항상 웃으며 맞아주었죠. 우리는 3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2 아들과 1명의 딸이었죠.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35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작은 현장들을 하나둘 수주하면서 회사가 성장했고 가정도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더군요. IMF가 터지고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회사가 비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내서 겨우겨우 버텼지만 결국 부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회사도, 집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가족의 신뢰도. 아내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알코올에 의지하며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지지하려 했지만 결국 병마와 싸우다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저를 원망했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밤하늘의 달을 보며
아내와 자녀들 생각에 눈물 흘리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작은아들이 중학교 축구부에서 뛰며 상을 받아올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던 순간들이, 그리고 우리 딸이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내는 늘 저약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이고 같은 것을 입었죠. 하지만 아이들 것은 항상 새 것으로 사주길 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자라나는 중이잖아요. 우리야 뭐 입던 거 입어도 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할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현장을 돌아보느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큰아들 고등학교 입학식 날입니다. 중요한 현장 미팅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죠. 아들은 아버지가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을 텐데 저를 이해한다며 오히려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사업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은 운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정말 잘했죠.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했죠. 지금 생각하면 아들의 꿈을 너무 쉽게 짓밟아버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딸아이는 늘 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하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었죠.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는데 레슨비가 부담된다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딸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면서도 그저 묵묵히 있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가족들에게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욕심이 화를 불렀나 봅니다. IMF 때 무리한 대출, 무리한 사업 확장이 결국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으니까요. 아내는 늘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더 큰 것을 쥐려다가 결국 소중한 것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 제가 술에 취해 병실에 들어갔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때 왜 그렇게 술에 취해 있었을까? 맨정신으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직도 가슴 아픕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고 가려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출근했지만 사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금 이자를 갚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들어졌죠. 그래도 저는 끝까지 직원들 월급은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제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들고 와서는 여보,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이거라도 보태요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20년 동안 쌀을 조금씩 덜 사고 반찬을 아끼고 자신의 옷을 사지 않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은 아빠, 저 군대 다녀와서 대학 가도 돼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적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자기도 가족을 돕고 싶다면서요. 아들의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딸아이는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쌌죠. 결국 전문대 회계과로 진학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 아빠, 이것도 좋은 과예요. 취업도 잘 된대요. 라며 저를 위로하던 딸의 모습이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집에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실수로 걸렸나 봐요 라며 전화를 받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채권자들의 협박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밤늦게 들어오면 아내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들어와도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었죠.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도 힘내야죠라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남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죠. 그때 아내는 제 앞을 막아서며 우리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빌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만 살았던 아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술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시작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내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병마였죠. 그래도 아내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건 겨울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길에서 쓰러진 아내를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기 간암이라고. 그동안 아내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부담될까봐 치료도 받지 않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병원비를 위해 학교를 휴학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작은아들은 퇴근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딸아이는 주말에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비와 밀린 빚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아내는 병상에서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있어요. 술은 좀 줄이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던 아내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자신은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늘 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퇴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살고 있던 월세 단칸방에서 아내를 간호했죠.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봤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오래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술을 끊고 아내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영식 씨,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당신이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줘야 해요. 이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던 그날 밤이 아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어머니를 보내드렸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원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제가 술에 빠지지 않고 일을 했더라면 아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는 월세도 낼 수 없었고 아이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노숙자가 된 것이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모아둔 돈마저 모두 날리고 자식들에게 집만 된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줘야 해요. 그 말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역 근처 골목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잔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박스 하나를 주워다 그 위에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잠자리도 불안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죠. 무엇보다 술이 당기는 것을 참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알게 된 건 그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제가 이런 곳에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급식소의 한 봉사자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밥 먹고 힘내야 해. 내일도 꼭 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넨 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오히려 폐지를 모으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아이들과의 시간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실수들까지. 날씨가 추워질수록 잠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자다가 쫓겨나기도 했고 공원 벤치에서 자다가 도둑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게는 자존심이란 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은 옛날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예전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얼른 고개를 돌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직원이 제가 자주 가는 골목에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컵라면과 커피를 들고서요. 사장님, 저희를 위해 많이 애쓰셨잖아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빠 직원들 생일도 있곤 했는데 그는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자식들 출근 시간에 맞춰 그들의 회사 근처를 몰래 지나갔습니다. 멀리서라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들이 무사히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하루의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지의 아버지를 보면 아이들은 더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노숙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잃어갔습니다. 신발이 닳아 없어졌고 옷은 겨울바람에 너덜너덜해졌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시간 감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갈 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공사장 일용직 모집 현장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는데 그분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인력시장에 나와 일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처럼이라도 일해야지.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젊은 인부들 사이에서 허둥대기 일수였죠. 하루 일당으로 7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그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 일당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일을 하면서 점차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쉼터에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씻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록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좁은 공간에서 자야 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일거리는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했습니다. 비가 오면 일을 나갈 수 없었고 겨울에는 공사 현장이 줄어들어 일거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날은 폐지를 주었고 때로는 포장마차 설거지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플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쉼터 관리자님의 도움으로 무료 진료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고 두 손과 두 발도 멀쩡했습니다. 점차 일하는 현장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김씨, 오늘도 일찍 왔네. 김씨는 일 잘하니까 내일도 나와. 이런 말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최대한 아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아빠가 제정신 차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이었는데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발목을 심하게 삐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산재보험도 들지 않은 일용직이었기에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입원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빚을 지게 되었죠. 공사장 현장 소장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마저도 갚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 처음으로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고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일용직 시장에 나가도 더 이상 저를 찾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몸까지 아팠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발목 통증이 심해져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폐지를 주우려 해도 통증 때문에 오래 걷지 못했고 그나마 하던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술의 유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소주병을 입에 대고 말았습니다. 한 병, 두 병. 어느새 저는 다시 알코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나던 할머니께서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면 어떡해요. 그동안 잘 참아왔잖아요. 그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이미 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한겨울 찬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죠. 누군가가 119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며칠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거나 간경화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또다시 아내와 자식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괜찮은가? 문득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중독자란 말입니까?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저를 설득하셨고 결국 노숙인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습니다. 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금단 증상과 싸우는 날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거기에요. 함께 이겨냅시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상담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영식 씨,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 자식들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과거의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설령 자식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상담 선생님께서 제게 작은 수첩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한번 세상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소개해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25만 원,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저에겐 새 출발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받은 보증금으로 첫 달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이르니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10,000원, 하루 4-5시간 일하면 일당 5만 원 정도였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젊은 주방장이 처음엔 저를 못 믿어했지만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점차 믿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내일도 꼭 와주세요. 저녁에는 편의점 물품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시급 9,500원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받은 월급은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술 없이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오늘도 술 없이 살았다라고 썼습니다. 그 한 줄이 저에겐 큰 승리였습니다. 어느 날은 예전에 다니던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옛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인사를 했죠. 잘 지내시죠? 그러자 그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저희 현장에서 경비 아저씨를 구하는데 한번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면접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술 끊었냐고 물었고 야간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끊은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야간이든 주간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숙소도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경비실에 딸린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겐 그것이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비록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조용한 새벽에 앉아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조금은 달라졌지요. 술도 끊었고 일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에는 CCTV 모니터가 있었는데 가끔 출근하는 젊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쯤 과장이 되었을 테고 작은아들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겠지요. 딸아이는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에서 40만 원씩 저축했죠. 언젠가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갚지 못한 빚도 갚고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가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 여직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주곤 했죠. 경비 아저씨,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마다 제 딸 생각이 났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씨, 요즘 직원들이 경비실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좋다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때면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술을 끊은 지 1년이 되던 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너희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아빠가 이제는 조금 달라졌단다. 답장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해서 편지를 붙이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답장이 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습니다. 큰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그게 바로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요? 벌써 5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잘 지냈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제사조차 제대로 못 지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아들의 말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가도 되겠니?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동생네 집에서 지냅니다. 주소는? 아들이 쪽지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아들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사과를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제사, 살아생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소장님께 토요일 하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정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중고 가게에서 구입한 것이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아이, 그리고 며느리들과 사위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을 위해 과자와 장난감도 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크게 준비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가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여, 이제 당신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직은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하고 구두도 반들반들하게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떨리는 손으로 여러 번을 다시 매야 했습니다. 작은아들의 집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그때 제 발걸음을 멈춘 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도망치면 안 돼요.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연 건 작은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28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적어도 문은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족, 딸아이 가족,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주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조용히 일어나 제게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조차 제게는 너무나 과분했습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차린 제사상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아이들이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막내 손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그 애도 아버지예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내요. 이제야 왔네요. 향을 올리는 순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들까지 아내는 늘 저를 믿어주었는데 저는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믿었던 그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래도 같은 밥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어디 계세요?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을 하고 있어. 빌딩에서.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경비원이라니. 경비실에서 주무세요. 작은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숙소가 딸려 있어. 아주 좋아. 따뜻하고. 마지막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경비실 옆 좁은 방은 겨울이면 몹시 춥고 여름이면 짐통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술은 끊으셨어요? 딸아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1년 2개월 됐어. 이제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지만, 하지만 자식들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 돈으로 아버님 생활하세요. 큰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월세라도 내드릴 테니까 고시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경비실은 너무. 아니야, 괜찮아. 지금 생활에 만족해. 내가 스스로 해결할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탁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안 될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너희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시려 노력하신다면, 큰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천천히 가자.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할 거야. 이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자식들이 현관에 서서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약속대로 다음 주말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딸아이의 정성이 느껴져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반찬이 많이 없어서. 딸아이가 멋쩍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좋니? 아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식사를 하는 동안 사위와 손녀도 만났습니다. 손녀는 6살이었는데 처음에는 낯설어하다가 점차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하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순간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자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딸의 집에서, 때로는 작은 아들의 집에서. 큰아들은 아직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경비 일은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 때면 건물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고, 아침이면 일찍 나와 건물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다른 건물에서 경비반장 자리가 나왔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더 큰 건물이었고 급여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경비반장이라는 직함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새로운 건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늘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 오세요. 형님도 오시고 누나네도 온대요. 설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을 준비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큰아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뱃돈은 제가 아이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을 거란 걸 알고 미리 세뱃돈을 준비해 제 체면을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설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새로운 건물에서의 생활도 1년이 넘어갔습니다. 경비반장이라는 직책 덕분에 월급도 조금 더 받게 되었고 건물 안에 있는 더 넓은 숙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생활 공간이 생긴 것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커피를 마시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신청해놨어요. 보증금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아직은.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우리도 아버지께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반장이라는 게 나한테는 자부심이야. 처음으로 내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그제야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75세 노인이 되어서까지 야간 경비를 서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하고 싶어. 파트타임이라도.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결국 저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자식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 놀랍게도 자식들이 모두 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캐리어 하나와 몇 개의 박스가 전부였지만 그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옮겨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새 이불을 사왔고 작은 아들은 텔레비전을, 큰아들은 냉장고를 준비해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방에 그림을 그려 붙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자식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새 집에 앉아 있으니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었네요. 당신이 잘 키워놓은 덕분이에요. 비록 경비반장 일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더구나 그곳에서는 제 나이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목공의 수업을 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공의 강사님께서 수강생이 부족하다며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아저씨, 한번 들어와 보세요.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나무를 만졌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친 듯하면서도 따뜻한 나무의 감촉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도 목재를 많이 다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무를 만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첫 작품은 작은 연필꽂이였습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찢기도 하고 톱질을 하다가 비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영식 씨, 나무를 대할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무에는 각자의 결이 있고 그 결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치 인생처럼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도 너무 조급하게만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후에는 술로 도피했었죠. 하지만 목공예는 달랐습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실수가 늘어났고 차분히 나무의 결을 따라갈 때 비로소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는 손주들을 위한 작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은 좋아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 천진한 반응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고 주말이면 유튜브로 목공예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처음 시작한 취미였지만 이상하게 손에 잘 맞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제 열정을 보시고는 특별히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영식 씨는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게다가 건설업계에 계셨다고 하니 나무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어느 날은 작은 수납장을 만들었는데 딸아이가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저희 집에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식에게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것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작업하면서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다듬고 조립하고 마감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도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를 위해 만든 수납장이 소문이 났는지 복지관 직원분들이 하나둘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강사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김영식 씨, 이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실전 경험이 더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겁니다. 첫 주문은 복지관 사무실에 놓을 책장이었습니다. 재료비만 받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퇴근 후에 매일 3시간씩 작업했습니다. 나무를 고르고 재단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사님께서 조언해 주셨고 천천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책장이 완성되었을 때 복지관 관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품인 우리 복지관 로비에도 이런 책장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주문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작은 의자에서 시작해서 책장, 수납장, 테이블까지 모든 작품에 제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마감 처리는 3번, 4번씩 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만드는 작품이니 어느 날 큰아들이 작업실에 들렀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행복하시죠? 그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돈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구나. 작은 아들은 제 작품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75 할아버지의 수제 가구라는 제목으로요. 놀랍게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손주들을 위해 만든 작은 의자들이 인기였습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공방을 차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작은 아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도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김영식 씨, 이제는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기술도 늘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작품을 만드시니까요. 복지관에서는 제게 목공예 보조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주말반 수업을 맡아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가르치세요. 김영식 씨가 깨달은 그 진심을 전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나무를 만지고 때로는 다른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 즐겁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방을 운영한 지 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일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저를 강사로 초빙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누군데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관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직접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첫 수업날 5명의 노숙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저의 과거 모습이 보였습니다. 술에 절어있던 모습,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박스를 깔고 잡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의 저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해 보이던 분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나무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첫 작품으로 작은 나무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완성된 작품을 보며 보이는 그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중 2분이 계속 목공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분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는 이런 공방을 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젊으시잖아요.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매주 토요일 그분들과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제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그분들의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제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기뻤던 건 그분들 중 한 분이 단주에 성공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술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는데 왜 술을 마셔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공방 문을 엽니다. 나무 향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늦깎이 목수라는 별명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제게 가구 제작을 부탁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집 전체 가구를 제가 만들게 된 것이죠. 책장, 식탁, 의자, 침대, 헤드보드까지. 아버지, 이제는 저희 집이 아버지의 전시장이 되겠네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 방에는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2층 침대와 책상을 직접 디자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조각으로 새겨 넣었죠. 완성된 가구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들과 나누는 일상의 기쁨,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온 가족이 제 공방에 모입니다. 자식들,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다 함께 모여 간단한 품도 만들고 도시락도 나눠 먹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제 모습을 보며 나도 할아버지처럼 목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제자들도 이제는 제 공방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절망과 희망.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8,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저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나무를 만지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일상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진정한 행복이었네요. 인생은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소리는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